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동아시아 근세 100년 일본 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 그 당시 조선과의 달랐던 점을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후에 세 명의 새로운 인물,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후쿠자와 유기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적 인물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보통 사조도라고 그러죠. 사조도, 사스마 조슈 도사에서 사조도 이 3번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먼저 시작을 했던 그런 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본주 혼슈의 조슈, 그 다음에 구주 큐슈의 사스마, 사국 시곡구의 이 도사, 이 세 곳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카모토 료마는 도사 출신입니다. 앞으로 이제 쭉 이 세 번들이 나오는데, 사스마는 해군을 여기서 이제 아주 강성했던 지역이고, 조슈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육군이 여기가 이제 강성했던 지역입니다. 실제 세 곳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사들을 많이 배출한 데는 조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슈 사람들을 조수벌이라고 지금도 통칭을 합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사스마번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 출생 연도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35년에 출생을 했는데, 이 1835년에 태어난 사람이 중요 인물을 내가 이제 우리 이 강좌에서 찾아보니까 3명이 있더라고요. 이 소위 일본의 계몽주의자 후쿠자와 유기치가 1835년생입니다. 중국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사테우, 중국 청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테우가 1835년입니다. 중요한 연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일본 검술의 1인자였습니다. 1859년이네요. 24살 때면 일본 검술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의 전국적인 소위 이제 아주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그때 결승전에서 붙었던 사람이 기도 다카요시라고,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조슈 편에서 요시다 쇼인의 제자로서 일본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결승전 상대였습니다. 그 인연이 료마가 굉장히 큰 일을 해내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위 이 사무라이로서 검객 1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호쿠신 이토리라고 해서 소위 그 기술검술의 아주 1인자였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보다 더 강한 것이 총이다. 지금 품에 들고 있는 것은 보세요. 동상, 이건 지금 고지에 가면 해안가에 동상이 있는데, 사무라이가 칼을 안 들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잖아요. 품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왜? 안에 권총이 들었거든요. 총을. 그래서 칼보다 더 강한 게 총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총과 칼보다도 더 강한 것이 국제법이다. 만국공법. 국제법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행운의 사나이기도 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암살을 하러 갑니다. 집까지 찾아가요. 앉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무릎을 꿇고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암살하러 갔다가 스승을 만나는 아주 그런 행운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기도 다카요시,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뒤에는 이 가스라 고고로로 바꿉니다만은, 이 기도 다카요시하고 검도대에서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조슈 출신으로서 뒤에 사조 동맹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그때 당사자로 참가를 해가지고 이 중재를 사카모토 료마가 하게 되는데 그 중재 과정에서 이 그러한 개인적인 인연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보면 이 료마가 참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한론과 관련한 말하자면 조선 침략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동양 삼국이 평화로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존 공영의 길을 이 만국 공법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후 자판을 창업을 했고 지금은 소프트뱅크 창업주로 일본 IT의 신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까 수많은 인물들이 앞으로도 나오고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카모토 료마 말고는 우리 제일교포니까 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연극에 자기가 직접 료마 역을 맡아가지고 배우로도 참여했던 모습이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선정이가 사카모토 료마를 높이 평가를 하느냐? 이념보다는 이익을 따르는 실리주의자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따르는 시대 정신에 투철하다. 여론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다수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한 기록을 제가 직접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불가능을 어렵지 않게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을 정말 쉽게 해결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 김대중 대통령 평가를 보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정도의 품격 있는 평가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나오는 세 명을 이해를 하려면 이 도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본 찬왕이라고 말하는 일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왕이 있죠, 왕. 일본의 왕이 있죠. 그건 이제 쭉 명목상의 통치권자였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이라는 장군, 세이이타이 쇼군인데 정의 대장군이라고 그러죠. 말은 오랑캐들을 물리치는 최고 책임자다 그런 취지입니다. 장군이라고 말하는 쇼군이 실질적인 일본의 통치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자들이 이제 각 그 번으로 300개 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300개 번들을 지휘를 하면서 권력을 행사를 했죠. 근데 말하면 명목상의 일왕이 있고 실질적인 권력자 쇼군이 있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서 일본이 제대로 된 그런 국가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 했냐? 번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권력을 쥐고 일본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이제 달랐어요. 쇼군이 계속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막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쇼군이 권력을 일본 왕에게 모두 넘겨서 일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고 정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소위 근왕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왕론 또는 전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막부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개항을 해서 부국강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현 상태대로 그대로 부국강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서양 오랑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하고는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서양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부론과 근왕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하냐? 막부 말기 시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말 시대, 막부 말기 시대다. 막말 시대는 언제였냐면 1853년에 미국의 페리호가
일본에 상륙을 해서 개항을 요구를 합니다. 그 개항이 시작된 해부터 시작해서 1868년은 명치유신이라고 말하는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그 해가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서 이제 쇼군이 자치를 감추고 일왕 1인 체제가 되는 거죠. 물론 입헌군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양상으로 가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공무합체론이라는 건 뭐냐? 쇼군과 일왕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서로 평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쇼군과 일왕이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또 그런 유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부론, 공무합체론, 근왕론 이 세 가지가 치열하게 대립을 하면서 이 소위 막말 시대는 일본 최고 혼란한 시대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게 되겠습니다. 아까 24살 때 이제 전국 이 금술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료마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도사에서 18살 때 에도로 올라와서 지바 도장이라는 데서 이제 금술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도장은 일본에 크게 이제 이 세계 3대 도장이 있었답니다. 사이토 도장이 있었고, 또 여기 나오는 지바 도장이 있고, 또 모모노이 도장이 있는데, 이 각자 이제 그 중요시하는 가치가 틀립니다. 사이토 도장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바 도장은 기술이 최고였답니다. 모모노이 도장은 품격,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24살 때 결승에서 붙었던 기도 다카요시는 사이토 도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바 도장 출신이고, 지바 슈샤쿠라는 그런 이제 창시자 밑에서 이제 배웠는데, 그 당시 도장에서는 금술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금술이 끝나면 공부를 합니다. 독서를 함께 책을 읽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도장에서 공부를 하면 지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사가 된다. 말하자면 뜻을 품은 그런 이제 선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27살 때 1862년에 이 사람이 이제 근왕론자였어요. 근왕론은 어떻습니까? 양이론이니까 서양하고 교류를 하지 말고 쇄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왕론자이기 때문에 개항을 주장하는 사람, 그 개항을 주장했던 이제 개항의 1인자가 가스가이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교였으니까 장관급이에요. 쇼군의 신하입니다. 이 가스가이슈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스가이슈 집에 쳐들어갑니다. 이제 가스가이슈가 나와요. 자리에 나왔는데 차를 한잔 하라 해서 이제 둘이 앉혀놓고 이제 차를 한잔 하게 됩니다. 가스가이슈 집이 장관급의 고위직인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집이 생활이 금소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보다 더 뭐 생활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당신을 죽이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차는 한잔 하고 얘기하자 하면서 왜 개항을 해야 되는지, 개항을 해야만이 부국강병을 할 수가 있고, 부국강병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양의가 가능하다. 총칼로 무장한, 이 대포로 무장한 서양 오랑캐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창이나 칼로 이겨낼 수가 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감화가 돼서 거기서 이제 죽이러 갔다가 넙죽 무릎을 꿇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스가이슈가 사카모토 료마와 일생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료마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료마는 그 후에 그 다음에 고베 해군 훈련소를 개설을 합니다. 가스가이슈를 교장으로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다음에 해원대라는 또 조직으로 발전을 해요. 그 해원대는 무역업을 하면서 또 군대처럼 훈련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해군의 또 뿌리가 되는 거죠. 또 이 가이엔타이는 투자액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회사의
주식회사의 원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배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와사키 야타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사 출신인데 그 후에 미쓰비시라는 대재벌 있죠? 그 대재벌을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와사키 야타로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막부 쇼군 밑에서 밀정을 했습니다. 밀정. 결국은 로마와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결국 가이엔타이를 같이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쓰비시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자기 손자 정도가 지금 미쓰비시 회장이에요. 이게 미쓰비시가요 전범 기업들 중에서 1번입니다. 굉장히 우경화가 돼서 우리 징용자들 수탈을 하고 착취를 하고 했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이 로마 밑에 있었다. 창업자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9살 때 또 큰 사건이 발생해요. 금문의변이라는 게 터집니다. 교토가 그때 이제 일왕이 일본 천황이 사는 데가 교토였죠. 교토에 번주들 중에 300명 번주들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수도경비 사령관을 시킵니다. 그것을 교토 수호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토 수호직이 누가 했냐면 아이즈 번의 번주 한슈였던 마스다이라 가타모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담당을 했어요. 했는데 이 마스다이라 가타모리하고 가장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슈번의 사람들이에요. 조슈. 그래서 조슈의 무사들이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마스다이라 가타모리를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자 하면서 교토로 쳐들어옵니다. 아이즈번이 힘이 좀 딸리니까 사스마번을 불러요. 그래서 아이즈와 사스마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오는 조슈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치는 과정에서 교토는 주로 이제 목조 건물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집이 3만 채가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토가 거의 불바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조슈번을 징벌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징벌이냐면 물론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가장 큰 징벌이 조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교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도 살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 그 대교역을 금지시키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조적이라고 그랬는데 조정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조정은 일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대교역을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슈는 더 이상 이제 강력한 어떤 번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이 두 번이 이 조슈번과 또 사스마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슈와 사스마가 함께 근왕론을 밀고 나가서 이 일본을 개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쇼군인 저희 막부를 물리치지 않으면 도저히 부국 강병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본의 전반적인 여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두 번이 뭉쳐줘야 되겠죠. 뭉쳐줘야 되는데 아까 어떻습니까? 조슈번을 물리친 데가 어디였어요? 아이즈와 사스마였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합치지 않으면 결국 일본 개혁이 안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 료마가 하게 됩니다. 왜? 조수변의 협상 대표는 언제나 기도 다카요시입니다. 기도 다카요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조슈 출신으로서 사카모토 료마와 결승전에 붙어가지고 료마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도장의 주고토 그러니까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료마가 이제 먼저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를 만나서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어떻소? 함께 사스마하고 손을 잡으시오. 조슈번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왜?
이 사스마와 조슈는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못 받아들이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냐. 사스마에서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를 좀 빌려라. 아까 대외무역이 금지가 돼 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하면서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과거에는 싸웠더라도 조슈와 사스마가 손을 잡지 않으면 쇼군을 물리칠 수가 없다. 막부를 물리칠 수가 없다. 막부를 물리칠 수 없으면 우리는 부국강백을 할 수 없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슈와 손을 잡으시오. 손을 잡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의를 조슈한테 좀 빌려줘서 조슈가 자유롭게 국제 무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사이고 다카모리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조슈와 이 사스마가 서로 맹약을 맺고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사초 맹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 결국 료마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친근한 인성 그리고 설득력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가장 강력한 두 번이 하나가 되면서 일본은 대해오리로 이제 몰아가게 되죠. 그 다음 해에 결국은 두 번이 힘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막부의 쇼군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867년에 대정봉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대정은 그 당시 연호예요. 연호. 1867년 연호의 봉환. 쇼군의 권력을 일왕에게 되돌려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막부 체제가 끝나고 천황 체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뀌기 직전에 그 대정봉환을 해라라고 료마가 선중팔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제가 이제 내놨습니다. 하고 나면 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세 번째 애국가 교류로 확대를 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양이론을 주장했는데 개항론으로 바뀐 거죠. 세 번째 해군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한 달 만에 암살돼 버려요. 료마는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죽고 나서 1867년의 일입니다. 로마 고향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건의를 합니다. 빨리 대정봉환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요시노부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결국은 료마는 죽었지만 로마의 유지는 실현이 되는 거죠. 료마가 했던 유명한 말 하나를 써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쭉 과정을 이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가장 이루했던 위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국민 작가였던 시바 료타라는 사람이 쓴 료마가 간다라는 이 로마 전기 중에 가장 사실 묘사를 제대로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막말 시대 일본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표현을 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그런 소설로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시바 료타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의 업적은 기적이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이룩해낸 그런 기적의 사나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료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대정봉환과 명치유신을 이룩하고 결국은 이 강국으로 굴기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의 존재 자체는 일본 사회의 행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료마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적 인물 사이고 다카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마를 대표해서 사조 맹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료마하고는 이제 사무라이로서 교토에서 활동을 하면서 접촉을 했던 그래서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고를 부를 때는 일본 사람들은 언제나 사이고 센세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좀 멋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뭐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한론의 대표 주제. 일본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 뭐랄까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상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폭력과 관련한 뭐 야쿠자 같은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스마번의 실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조 맹약을 하는 주역이 그 후에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명치 유신 이후에 명치 정부의 실세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켜요. 실세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건 이제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34살 때 교토 진격 사건이라는 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1853년에 이제 아까 그 미국 상선 페리오가 일본에 입항을 하죠. 그래서 개항을 요구를 하는데 이 쇼군은 그러니까 막부의 쇼군은 개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왕을 중심으로 근왕파들은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그걸 양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왕 양이론, 근왕 양이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쨌든 일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스마 번주가 가장 일본에서 당시에는 힘이 강했던 번주예요. 그 사스마 번주 시마즈 히사미스라는 사람이 쇼군한테 사죄를 요구합니다. 일본왕한테 천황한테 사죄를 하시오. 그래서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서 7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교토로 진격을 하니까 쇼군이 만나서 그래요. 알았다, 뭐 할게. 아주 쿨하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사스마 번주 시마지 히사미스를 같이 수행을 하고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사람들 두 사무라이가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다시 사스마로 돌아가요. 가는데 가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나마무기 사건이라고. 요코하마에 나마무기라는 곳이 있어요. 마을이. 그걸 지나는데 시마스 히사미스가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가고시마로. 그 앞에 영국 사람들이 4명이 남자 3명과 여성 1명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번주가 지나가면 앞을 가로막으면 죽이게 돼 있었답니다. 영국 사람 관점에서는 그걸 뭐 꼭 자리 비켜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비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비켜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행렬의 가운데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경호실장 격인 사람이 사무라이가 영국 사람들한테 칼을 휘두릅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물론 이제 살아서 도망치다 결국 이제 죽습니다만 한 명은 죽게 되고 2명은 부상을 입고 도망을 치고 여성도 1명 있었는데 여성도 옷이 찢어집니다. 칼을 맞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뭐 별일 없었다는 듯이 가요. 그 다음 날 아주 뭐 완전 일본이 뒤집혀 버렸을 거 아닙니까?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영국에서 사죄를 해라. 또 책임자 처벌해라. 당연한 얘기죠. 배상을 해라. 그 3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 시마지 히사미스도 약간 비겁한 사람이더라고요. 나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뭐 그 우리 쪽 사람이 아니고 일본의 사무라이가 그냥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아마 그 사고를 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영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갔습니까.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1862년이 지납니다. 새해가 되면서부터 또 영국 그 당시에 공사 닐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상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해요. 처음에는 보상금이 15,000파운드였습니다. 어느 정도 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질질 끌으니까 거의 35,000파운드로 올라져요. 결국 35,000파운드 배상을 합니다. 일본이, 저 사스마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책임자 처벌과 사과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영국이 군함 7척이 사스마를 침공을 합니다. 포격을 해요. 그 싸움을 갖다 사세이 전쟁이에요. 사스는 뭐겠어요? 사스마를 말하겠죠? A는
영국의 영자입니다. 그걸 이제 이게 살령 전쟁이라고 이룰 수가 있는데 사세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사죄도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고 또 추가로 보상금을 더 배상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사스마가 이제 부국 광도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로 이제 근문후변은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조수변이 이제 이 교토를 침공을 했는데 그걸 아이즈번과 사스마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격퇴를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이고 다카모리의 유세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초 매격이 또 1866년에 조슈와 사스마가 맹약을 맺고 하나가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사카모토 요시노부가 당연히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정봉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쇼군은 권력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일왕한테 다 넘겨줬죠. 그런데 그러면 쇼군이 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사라지고 계속 앉아 있어요. 에도에. 그러니까 대정봉환은 돼서 권력은 없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일을 다 정무를 쇼군이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스마 조수 연합군이 근왕군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왕군들이 말하자면 에도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도쿄로. 근데 그때 막부군은 그때 이제 도쿠와 요시노부가 막부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15,000명이 있었는데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버려요. 이 군대 명분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시노부 그러니까 도쿠와 요시노부를 살려주는 대가로 말하자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이지 유신은 무혈혁명이죠. 싸움을 하지 않고 메이지 유신을 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대정봉환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명치정부가 이제 형성이 돼서 명치정부라는 새로운 권력 또 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 명치정부를 누가 이끌게 되냐? 사이고 다카모리. 당연히 이끌어야겠죠? 1등 공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고 다카모리와 함께 사스마에서 같이 올라온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이 또 함께 합니다. 아까 여기를 보시면 오쿠보 도시미치 함께 올라왔던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조슈의 지도자인 누구였습니까? 기도 다카요시. 이 세 사람이 유신 정부를 이끄는 삼거리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정부를 구성해서 정부를 이끌어 가죠. 그런데 그냥 다섯 곳이 열심히 그냥 정부만 이끌었으면 일본이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걸 하면서 무슨 조치를 하냐? 폐번치현이라는 것을 해요. 폐번은 뭐예요?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는 뜻이죠. 일본이 300개의 번으로 나뉘어 있다 그랬죠? 그걸 통합을 해서 일왕 밑으로 싹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번이 싹 없어져 버려요. 번주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300명의 번주들이. 그 대신에 중앙 집권적인 우리 같으면 도를 새로 만들어요. 동경도도 만들고 43개 현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도, 도쿄는 도시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도 또 있어요. 이것은 길도자를 쓰는 홋카이도 북해도 일도 2부가 있습니다. 2부. 2부는 교토부, 오사카부는 2부예요. 현이 43개예요. 43개. 그래서 1도 2부 43현. 그래서 47개입니까? 47개 도도부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지사들이죠. 현지사, 도지사, 부지사 이 지사들을 일왕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물론 당연히 지방자치니까 선거를 합니다만.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로 바꿔줘 본 거죠.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번 밑에 있었던 사무라이들이
요 말하면 도도부연 밑에 말하면 저 일왕 밑에 군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칼을 쓰던 사람들이 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뭐 무직자가 돼가지고 낭인이 됩니다. 낭인. 료닌이라고 있죠, 일본 말로는. 소위 그 낭인들이 돼가지고 일본 열도를 떠돌면서 뭐 좋은 일도 하겠지만은 뭐 폭력 또 뭐 무슨 청부 살인 이렇게 하면서 일본 열도를 막 이제 아주 휘젓고 다니죠.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까지 넘어와 가지고 1895년에 뭘 일으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명성황후 민비 시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을미사배를. 다 낭인들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낭인들이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는 소위 그 사무라이의 두목이었어요. 사무라이들이 가장 따르는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라이들이 뭉치는데 이제 이 사이고 다카모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낭인들이 형님 우리가 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뭐 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사이고 다카모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 친구들한테 뭔가 좀 할 일을 주려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군인들이 할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쟁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조선 정벌을 주장해요. 그러면 조선에 침공을 하면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칼 들고 다 조선으로 가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 다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반대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부국 강병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가야지만이 정말 강국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어디 가서 전쟁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좀 머쓱해지겠죠? 사무라이 100명을 데리고 사스마로 낙향을 합니다. 그게 1872년이에요. 사이고 다카모리를 따라간 사무라이 100명이 있었다고 해요. 100명이 사스마 군사학교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청년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이제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거나 착실하니 잘하지. 한 5년쯤 지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안 되겠다. 야, 사무라이들 모여라. 사무라이들과 함께 교토로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명치정부에서는 큰일 났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러 그 당시에 내무경이었던 오쿠보 도시미치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라는 곳에서 다시 충돌을 해요. 결국은 오쿠보 도시미치 그러니까 정부군의 사무라이들이 지게 됩니다. 저 사이고 다카모리는 자결을 해요. 이게 영화로 나와 있는 게 나스트 사무라이예요. 그 나스트 사무라이에서 여기 와타나베 벤이라는 배우 오른쪽에 있는 그 배우가 사이고 다카모리의 모델입니다. 거의 그 과정을 그대로 영화로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시면요. 자결을 하고 끝이 납니다. 의리도 있고 좀 멋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좋은 사람 같지는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쿠보 도시미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양 친구로서 계속 활동을 같이 했죠. 내무경 그 당시에는 유신 정부는 장관이나 뭐 무슨 대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 외무경, 내무경, 산업경 이렇게 불렀답니다. 내무경을 했어요. 이 사람입니다. 산암전쟁에서 아까 자기 친구가 이렇게 했던 사이고 다카모리의 산암군을 이제 물리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 완전히 실세 중에 상실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좀 문이 없어요. 다음에 죽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그를 추종했던 사무라이들이 사이고 다카모리 원수를 갚는다고 계속 노리다가 그 다음에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이고 오쿠보 도시미치의 후임 내무경이 누구였냐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부터 일본 정계 전면에 등장을 해서 이 조선 침략까지 다 앞장서서 하는 우리의 최고의 대원수가 되는 거죠. 자, 사이고 다카모리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깡패도 자기들끼리는 의리 있는 사람이 멋있게 보입니다. 맞죠? 잘 나가던 이 사이고 이 사람한테 의리는 정말 큰 족쇄였어요. 이 사람 의리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불행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리를 지키다 반란의 수괴가 돼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런 사이고 다카모리의 모습입니다. 일본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가면 저런 동상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가고시마를 가면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의리 있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좌우명이 놀랍게도 경천 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 사람도 삶을 보면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의외로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 설명하겠습니다. 오사카 출신이고 아까 1835년은 누가 태어난 해? 사카모토 료마가 태어난 해 같이 동갑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온 이유는 오래 살았습니다. 1901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는 일본의 국민 계몽 대표적인 계몽주의자죠. 일본 지금도 일만행 보면 얼굴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계몽가니까 뭐 사무라이는 아니에요. 문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일본에서 쓴 사람입니다.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흔한 말이지만 그 당시까지만 근세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서로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근세 이전까지 썼던 단어들은 전부 다 사서오경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민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인민이란 말은 있었죠. 명자에 인민이 나오잖아요. 백성이란 말 많이 있으니까 있었죠. 그냥 나, 너 이런 것만. 예? 나를 표현할 땐 기로 표현하죠. 보통. 예? 기. 또 아나 오도 있지만은 기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 이는 너를 말해요. 남을. 이런 표현밖에 없었어요. 국민이라는 표현도 바로 후쿠자와가 처음으로 쓴 표현입니다. 문화, 문명 이런 말이 흔한 것 같지만은 후쿠자와 유기치가 처음으로 썼던 말이에요. 도덕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인의애지만 있었죠. 그걸 도덕이란 말로 포괄해서 쓴 사람이 후쿠자와 유기치. 민주주의, 의회, 국민, 심지어 정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이걸 정기라고 말하자. 기차, 그걸 기차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또 정기 기관이 있는 군함, 그걸 기선이라고 말하자. 다 이렇게 기자라는 게 결국은 정기기관 아닙니까?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후쿠자 유기치는 정말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천재죠. 일본의 게이오 대학이 지금도 뭐 유명한 대학입니다만은 그 게이오 대학을 만든 창업자입니다.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20살 때 물론 그 전에 한학을 공부하다가 오사카에서 아까 난학이 유행했다 그러죠. 1855년에 난학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네덜란드어를 다 터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도쿄로 가서 난학숙을 자기가 개설을 합니다. 그 나이가 불과 23살이에요. 23살에 사설학원 교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해 요코하마를 가요. 도쿄 옆에 이제 가까우니까. 가서 보니까 요코하마의 페리호 이후에 미국이 들어와서 간판들이 있는데 미국, 영국이 들어와서 영어로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자기가 네덜란드어를 다 터득했기 때문에 어떤 외국어도 자신 있었는데 영어를 보니까 한자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덜란드 시대는 갔고 영국과 미국의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24살 때. 그래서 그 다음 해 아까 가스가 이슈 사카모토 로마의 스승이었죠. 이 사람이 막부 시대니까 아직은 막부 시대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미국에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또 영어를 배우고 익히고 해가지고 귀국을 해갖고 사전을 편찬을 해요. 일형 사전을. 천재죠, 천재. 그 후로 이제 열심히 또 미국, 프랑스, 이태리, 뭐 영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막부의 견해사절단의 수행원으로 가스가이슈 수행원으로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 2년 정도를 해외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나서 31살 때 1866년에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서양의 이제 정치 체제, 또 경제, 문화, 생활, 지리적 여건 이걸 싹 책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놀랍게도 민주주의란 말을 데모크라시라고 영어로는 있었지만 동양권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 후쿠자와 유기치입니다. 공화주의, 입헌주의, 의회 이런 말도 전부 후쿠자와 유기치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쭉 둘러보니까 최고의 정치는 영국에 있더라. 영국에 여왕이 있잖아요. 왕도 정치를 한다. 왕도 정치는 원래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영국에서 실현하고 있더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상원은 귀족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귀족 정치들 하더라. 민주 정치도 한다 하원에서. 이렇게 해서 영국의 이 체제가 최고 모델이다. 입헌군주제, 상원, 하원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후쿠자와 유기치가 일본의 국채를 결정을 결국은 해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도쿄에다가 23살 때 난학숙을 개설했다 그랬죠. 그걸 게이오 기죽구라는 경응우숙이라는 종합교육기관으로 그걸 바꿉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어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영어도 시키고 민주주의 정치학도 강의하고 철학도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로 해서 그 게이오 기죽구가 게이오 대학으로 발전한 거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했죠. 3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 대학 강연할 때 그때 뭐 게이오 대학이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기치에 만든 학교니까 우리한테 뭐 썩 좋은 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데 거기서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그런 일본의 이제 철학자 인용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용을 했는데 용기는 생명의 열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언어 부조화 같더라고요. 생명의 열쇠는 어머니 아닌가요? 근데 미래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누가 했냐? 오카쿠라 덴시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를 좀 약올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국수주의자인데 미술 평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카고에 가가지고 시카고 미술관에 중국, 일본 미술부장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일본의 각성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그 책에 나오는 말이 용기는 생명의 열쇠다.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그 인용이 적절하냐 이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되신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면 오카쿠라 덴신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화학을 내게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조선반도는 선사시대 때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일본의 조상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신이에요. 이 사람의 이 남동생이 스사노 미코토인데 아주 질이 나쁜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동생 스사노 미코토가 조선에 정주했다. 근데 조선 초대 국왕 당군은 스사노 미코토의 자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신공항 후에 조선 정물 이후에 일본의 연대기는 500년간 식민지 보호 기록이다. 여 밑에 더 화난 얘기가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 침략은 13세기 몽골 침략을 조선인들이 앞제비를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국민들을 공분에 빠뜨렸던 그런 오카쿠라 덴신의 말들인데 이 얘기, 오카쿠라 덴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용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됐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권장이라는 또 책을 써요. 이것도 서양 여러 가지 문물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첫 문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천부인권을 일본에서 최초로 얘기를 했던. 일본은 철저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1872년에 이 얘기는 일본 열도를 아주 충격에 빠뜨렸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문벌은 부모의 원수다. 그러니까 문벌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건데 그건
원수다. 그래서 사민 평등을 주장을 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이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시절에. 책이 지금도 5천 부가 팔리면 뭐 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그러죠. 이 10,000부가 팔리면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팔린 거죠. 100만 부가 팔리면 뭐 우리나라도 거의 100만 부 팔린 책이 없습니다. 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18권으로 이제 낙권을 했는데 각 권별로 한 20만 권씩 팔렸답니다. 그 18개 중에 300만 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일본의 인구가 3,2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일본 사람들의 10%가 서양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신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40살 때는 문명론 개략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문명론 개략에서 문화, 문명, 도덕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다 틀려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그러죠. 문명은 뭡니까? 야만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도덕은 우리의 양심에 가까운 원칙, 이것을 이제 도덕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후쿠자와 유기치가 개념 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혼양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혼양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뭐 동도석인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정신은 일본식으로 그러나 기술은 문명은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885년에 사고를 드디어 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1884년에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김옥균의 3.1천하 기억하시죠? 그 갑신정변 때 뒤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후쿠자와 유기치입니다. 실제로 김옥균이 후쿠자와 유기치를 3번을 만났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가 다리를 나가고 일본 정부에서 차관도 제공해서 한성순보라는 신문도 발행하고 박문국이라는 출판국도 만들고 또 심지어는 박용을을 한성 판윤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서울에 도시계획도 합니다. 그 뒷받침을 실질적으로 후쿠자와 유기치가 쭉 했어요. 근데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좌제로 막 다 가족 삼족을 멸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또 서영범 뭐 이런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만은 일본 망명을 했어도 후쿠자와 유기치가 뒷받침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김옥균이 상해 가서 죽을 때 그때도 마지막에 상해로 가기 전에 후쿠자와 유기치와 김옥균이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데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과 조선에 대한 아주 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동양은 좋은 친구가 아니다. 나쁜 친구다. 동양 아구론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타라 이구론을 내세웁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자기는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땅은 아시아 땅에 있지만 모든 정신과 활동은 유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0년 후에 김옥균이 암살됩니다. 아까 암살되기 상하이에 가서 이제 홍종우 조선인 자객에게 총 맞아 이제 암살이 되죠. 그걸 보고 또 그때 이제 마침 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아주 최고 우리 민족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조선인민은 소, 말, 돼지와 같다. 조선인의 무식함은 남양 군도의 미개인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잘 나가다가 막판 들어와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죠?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요. 이 사람도 죽었으니까요. 이 후쿠자와 유기치가 만행에 지금 등장인물이잖아요. 금년 말로 끝난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일본 돈을 보더라도 후쿠자와 유기치 얼굴을 안 마주쳐도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답니다. 자, 후쿠자와 유기치에 대한 평론을 좀 하겠습니다. 계몽주의자라고. 근데 인격적으로 조금 덜 완성이 된 듯한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천재냐? 천재는 천재죠.
그런데 저는 변신의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한학을 어려서부터 공부하다가 난학자가 되고 또 영학자로 되고 스스로 계몽주의로 변신을 하는 변신의 천재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자와 유기치를 일본인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일본에 가장 많이 쓰는 지폐인 만행짜리의 이 화폐 인물로 그렇게 내세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결코 박수를 보내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이 무엇이 달랐는지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층들의 태도와 자세가 틀렸습니다.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찍부터 세계 정세에 관심을 가져왔죠. 그러나 조선과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밀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다음에 중국 편을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의화단, 태평천국은한 수많은 밀란들이 일어나. 우리도 홍경래 은한을 비롯한 그 근세 시대의 밀란들이 결국은 이제 발생을 했죠. 일본은 밀란이 없었습니다. 뭐 그게 꼭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도층들이 성각자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 나침반 같은 항해 도구들을 보면 그걸 즉각 받아들이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신물에 대한 인식이 중국과 조선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주의, 국수주의입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근대화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안에 물론 뭐 수많은 작은 그런 대결과 암살 또 뭐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싸움은 없었다는 거죠. 비교적 이러한 이 국민 통합이나 근대화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이행해 갔던 그 과정 이것은 중국과 조선과는 달랐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왜 무엇 때문에 근세 100년을 굴기의 시대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기 시대는 결국은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본도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주의와 국수주의가 갖는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대한 근세 100년 일본의 굴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